지금은 어떤 외환위기식의 처방보다는 펀더멘탈을 강화해주는 가계부채가 이렇게 크다는 얘기는 어떤 걸 의미하냐 하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15 머니톡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홍익희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 뉴스나 커뮤니티를 보면은 지금의 시국이 IMF보다 더 심하다. IMF 같다. 이런 비유들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이 보시기에 지금의 한국 경제 상황을 좀 IMF와 비교해 보신다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IMF 때는 한마디로 고간이 폈기 때문에 당장 쓸 외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를 이제 급성 위기라고 본다면 지금은 사실은 외환 보유고도 많고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구조적으로 그때보다는 많이 우리 기초체력이 지금 떨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선 저성장이 고착화됐고 내수가 부진하고 출산율도 떨어지고 고령화 문제도 많기 때문에 산업 인력도 줄어들고 등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지금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좀 젊은 몸이었다면 우리가 이제는 선진국 경제로 들어가면서 이제는 좀 늙은 몸이 됐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병이 걸려도 며칠 몸살 앓고 일어날 수 있었던 체력인데 지금은 큰 병이 들면은 잘못하면은 오래 치료해야 되고 일어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IMF가 급성이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만성염증이나 이제 만성 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외환위기식의 처방보다는 일단 기초 체력을 길러주는 한마디로 펀더멘탈을 강화해주는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늘리고 벤처기업들을 키워가지고 기존 산업들을 좀 대체하게 만들고 차제에 우리 취약한 부분인 금융이나 여러 문제들에 다시 빌드업을 좀 하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자세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의 나이와 좀 비유를 해주셨는데 이제 그땐 젊으니까 이제 상처가 나거나 아파도 금방 회복이 되지만 지금은 이제 이게 만성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회복력이 늦어질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까지 한국의 경제 체력이 약해지게 된 어떤 핵심적인 원인들이 있다면 뭘로 보세요? 네,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들어가면서 네. 생산 가능 인구 자체가 줄었습니다. 아예 구조적 자체의 문제다. 네. 게다가 지금은 가계부채가 어마어마해요. 가계부채가 이렇게 크다는 얘기는 어떤 걸 의미하냐 하면 각 가정이 소비 여력이 많이 감소하고 심지어는 고갈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비가 돌려줘야 내수도 살고 이 경제도 활성화되는데 소비 수준이 예전보다는 많이 이렇게 활력을 잃고 있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금융 자본주의의 어떤 내재적 모순인데 날이 갈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상위 10%가 많이 벌던 시대에서 이제는 상위 1%가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서민들은 거의 소득 증가율이 올라가지 못하고 소득 증가율이 올라가는 계층은 상위 1%뿐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부의 편중이 이루어져서 부익부 빈익부 현상이 더 심화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 하면 서민들한테 들어간 수입은 이거 다시 다 소비로 나와야 하는데 상위 1%한테 거의 전체 수입의 50% 가까이가 몰려가면서 이 사람들은 쓰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나 이 대기업에 들어간 돈은 그들의 곳간에 축적되고 이게 사회로 환류돼 나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수 부진에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우리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이 아주 구조화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뭐 기본적으로 달러 강세고 고금리 사회인 이런 선진국 쪽으로 우리의 돈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즉 그게 뭐 주식이나 채권을 하면서 미국 주식이 더 나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투자를 위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대기업이 수출을 하더라도 현지 법인이 판 금액을, 거기에 있는 달러를 빨리 우리 본국으로 보내질 않습니다. 오히려 갖고 있어야 더 이득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우리의 자본도 해외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지고 이게 빨리 국내로 환수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외환시장에서 달러 수요는 많이 일어나는데 반대로 달러의 유입이 적기 때문에 지금처럼 환율은 계속 뛰는 거죠. 하여튼 이러한 핵심 요인들이 우리의 지금 기초 체력을 많이 이제 고갈시키고 있는 거죠. 우선 소득 불평등 심화와 부의 편중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통계치가 없어서 제가 미국의 연준 발표를 가져왔는데, 이거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미국의 소득 불평등 심화 자료고, 오른쪽에 보이는 게 부의 편중 자료입니다. 요거를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소득 불평등은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그래프를 이제 연준 그래프를 다시 그려놓은 건데, 네. 여기서 소득 점유율이 올라가는 계층은 상위 1%뿐이 없어요. 밑에 빨간색 그래프를 보면 상위 1%의 소득 점유율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차상위 9%의 소득 증가율을 보면 여기는 현상 유지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국민 90%의 소득 점유율을 보면 계속 소득 점유율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중산층이 붕괴되고 하류화하는 퍼센트가 늘어나고 있는 건데, 사실 이런 현상은 자본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우선 이 그래프를 우리가 알기 쉽게 다시 설명하면, 우리가 10명이 사는 사회를 가정해 봤을 적에 돈 잘 버는 한 사람이 나머지 9명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9사람은 계속 소비를 다 하기 때문에 그거는 다 사회로 환류돼 나오지만, 돈 잘 버는 한 사람한테 들어가는 건 이 사람은 쓰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최상위층으로 들어간 소득은 사회로 환류돼 나오지 못하고 그들의 고간에 계속 축적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에 현금 보유가 계속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의미하는 건데, 즉 이렇게 되면 항상 내수는 소비 부진 때문에 내수 경기가 위축되고 부진되고, 심하면 그게 불경기나 이제 공황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부의 편중 그래프는 그러다 보니까 상위 1%가 지금 미국 전체 부의 40%를 갖고 있습니다. 차상위 9%가 한 33%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상위 10%, 곧 돈 잘 버는 한 사람이 전체 부의 77%를 갖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9사람, 즉 국민 90%는 미국 전체 부의 23%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민 50%는 거의 갖고 있는 자산이 없어요. 지금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미국 하위 50%, 즉 국민의 절반은 미국 전체 부의 1.4%만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은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팬데믹 사태 때는 예를 들어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부동산에서 터진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건 통화 정책으로 돈을 많이 풀어서 부동산 값을 다시 끌어올려 가지고 부실을 덮을 수 있었어요. 근데 팬데믹 사태는 이거는 통화 정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연준이 돈을 많이 풀어도 그 돈은 은행 접근 가능성이 큰 부자들한테는 불을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지만 서민들한테는 거의 차례가 안 와요. 그래서 팬데믹 사태 때는 통화 정책이 아닌 재정 부양책으로 이 사태에서 서민들의 붕괴를 막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른쪽에 있는 당시의 재정 지출에 대한 그래프인데 여기에 보면은 미국 정부가 개인이나 기업들한테 직접 당사자 구자로 싸준 금액이 일반 재정 비용의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민들의 붕괴를 막았어요. 미국이 재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통화 정책, 연준의 통화 정책이 경기 흐름을 주도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었는데 이때서부터 미국은 오히려 재정이 연준의 통화 정책보다 훨씬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의 기능에 변화가 생겼는데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재정이 크게 한 3대 기능이 있어요. 재원의 분배라고 해서 민간 사이드가 하지 못하는 뭐 인프라 건설이나 이런 것들은 재정으로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경기가 안 좋을 때 재정을 풀어서 마중물을 내보냄으로써 민간 투자를 유도해서 경기를 되살리는 경기 안정화 정책이 있었는데 과거에는 이 두 정책이 재정에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 복지 확대를 위한 부의 재분배 기능은 가장 낮았어요. 미국에서도. 그런데 팬데믹 사태를 맞이해서 이 기능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부의 재분배 기능, 복지 확대를 통해서 서민 붕괴를 막아내는 이게 재정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지금은 이제 업그레이드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사태 때는 일시적이나마 통화 정책이 주도했던 금융 자본주의에서 이제는 재정이 주도하는 즉 서민들을 이렇게 붕괴하지 않도록 포용하고 나가는 포용 자본주의로의 변화가 목격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 자본주의 종주국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러한 기본소득의 제공이라거나 포용 복지의 확대라거나 이런 데 신경을 쓰는 포용 자본주의로 조금씩 변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우리가 제일 높아요. 이게 40%가 넘습니다. 그리고 노인 자살률 또한 OECD에서 가장 높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의 복지 관한 공공사회지출 규모가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엄청 낮았었고 이제는 신경을 쓴다고 쓰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아직까지 엄청나게 적은 수치입니다. OECD 평균이 한 21%인데 비해서 우리는 전체 GDP의 한 14.8%? 그러니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낮을 뿐만 아니라 OECD 평균에 비해서도 엄청 낮기 때문에 거의 꼴찌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복지 시스템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러한 노인 빈곤율이나 노인 자살률이 즉 노인 빈곤율이라는 건 중간 수입의 반도 안 되는 수입을 이걸 빈곤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생계 자체가
정상적으로 꾸려나가지 못하는 아주 최빈 집단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인격을 스스로 보호하지 못하니까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현실을 직시를 하고 최소한도 미국과 같은 방향, 금융자본주의의 미국에서조차 지금은 복지 확대나 이런 걸 위해서 재정을 굉장히 투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 재정을 좀 강화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우리나라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너무 재정을 과감하게 써가지고 잘못하면 빚더미에 앉는다라고 많은 언론들이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건전한 재정 건전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부채 비율이 OECD 32개국 중에서 4번째로 좋아요. 지금 여기 보면 일본이니 프랑스니 미국이니 가장 건전하다가 있는 독일조차 굉장히 정부 부채 비율이 GDP 대비 굉장히 높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지금 40%에서 지금 많이 올라서 45%에서 지금 50%를 향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건전한 편입니다. 그리고 통화 정책을 통해서 돈을 많이 푼다는 건 이거는 부자들한테는 득이 되지만 서민들한테는 거의 득이 없어요. 그런데 재정은 반대입니다. 이거는 부자들한테는 큰 득이 안 되지만 서민들한테는 큰 득이 되는 게 예를 들어서 같은 돈을 푼다면 통화 정책으로 돈을 푸는 것보다는 재정 정책으로 돈을 푸는 게 국가 경제나 이런 복지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정책입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좀 미국과도 비교를 해주셨는데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높다라는 것도 충격이지만 또 자살률이 정말 1위라는 게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 가계 부채도 좀 심각하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가계 부채가? 지금 가계부채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세계 지금 한 3위 정도 돼요. 와. 스위스나 네. 호주 다음에 한국인데 여기는 사실은 통계상의 착시가 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중에서도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게 전세대출이에요. 그렇죠. 전세보증금이. 맞아요.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죠. 근데 이게 다른 나라에는 이런 제도가 없다 보니까 네. 이게 통계에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전세 보증금을 포함하면 전세 보증금이 포함 안 됐을 때의 GDP의 105%였는데 전세 보증금이 포함이 되면 우리나라는 156.8%로 다른 모든 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가계부채가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1위 차지하겠네요. 지금 1위인 스위스가 128%인데 우리가 156.8%가 되니까 즉 이렇게 가계부채가 많다는 얘기는 우리 가계가 소비 여력이 가장 세계적으로 낮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소비 여력이 낮으니까 자연히 내수 경기가 부진하고 그러니까 우리 성장률을 봐도 지금은 1%가 거의 안 됩니다. 즉 우리가 잠재 성장률로 떨어지고 굉장히 저성장 국가로 낮춰졌어요. 이런 게 다 이러한 가계부채나 이런 요인들인데 그다음에 이제 고령화라거나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기초 체력부터 다시 길러서 우리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게 또 이제 환율이 오를 때마다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외환 보유액으로 막아야 된다. 혹은 뭐 국민연금으로 나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뭐 이게 당장 해결책으로는 보일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또 단점들이 나타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은 어떤 의견이신지도 궁금해요.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의 인위적인 개입을 저는 반대하는 사람인데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우리 재무부나 연준, 복지부 이런 데에서 환율 방어를 위해서 외환 보유고로 막는 것도 있지만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환해지를 시켜서 이걸 막는데 이거는 저는 엄중하게 좀 다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국민연금은 국민의 돈이에요. 국민의 노후 자금이에요. 이건 정부 돈이 아니에요. 근데 정부가 마치 정부 돈인 양 이걸 쓰고 있는데 이거는 언론이나 국회에서도 이 심각성을 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한 문제냐면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에서도 이 문제를 콕 집어서 지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습니다. 즉 미국이 너희들 이런 짓 계속하면 환율 조작으로 판단하겠다라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고칠 정도면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네. 제가 왜 이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그림을 봐도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이게 얼마만큼의 큰 소식을 받냐면 2023년에 3천억 손실을 받고 2024년에 1조 한 4천억 이상 손실을 받습니다. 그래서 언론 기사에서도 사실은 이걸 신문에서 썼어. 환율 방어에 동원된 국민연금의 작년 환해지 손실만 1조 4천억 원이 넘는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짓을 계속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부 돈이 아니에요. 확실히 얘기하지만 이건 국민의 노후 자금입니다. 이걸 함부로 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뭐 언론이나 국회 쪽에서도 나서는 여론이 없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것들은 이제라도 우리 정부나 언론이나 국회가 이 심각성을 한번 파헤쳐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국민연금은 노후를 위한 소중한 돈이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조금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환율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교수님 봤을 때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당연히 환율이 오르면 금리가 오르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의 주담대 대출도 오릅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주담대 대출이 오르면 결국은 영끌로 산 사람들은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물건을 내놓을 수뿐이 없어요. 네. 그러면 매도 물량이 많아지면서 부동산은 서서히 내려가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급락할 수 있어요. 올라갈 적에도 계단식으로 급등을 하지만 내려갈 적에도 계단식으로 급락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 그래프가 보면은 고정금리가 계속 올라가서 지금 6.24%인데 이게 잘못하면은 7%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여튼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의 시중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지금 이게 1월 달까지의 그 그래프인데 지금처럼 미국의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우리 금리가 미국 금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결국 큰 돈을 융통해 오려면은 월가나 이런 데서 돈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미국 금리는 우리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봐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환율이 올라가고 고금리 기조화에서는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각별히 좀 신경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긍정적인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요새 상황이 또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의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또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